네, 안녕하세요. 장은선입니다. 네, 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이 작품은 지금으로부터 가까운 미래에 인류가 노화를 정복해서 더 이상 늙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늙어서 죽는 일이 굉장히 드물어지는 세상이 됩니다. 그 때문에 인구가 늘게 되자 정부에서는 인구 폭증을 막기 위해서 자식을 가지려면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를 만들고요. 그 때문에 부자들만이 자신의 재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식을 갖는 풍조가 형성이 되고, 그 와중에 몰래 태어나거나 혹은 실수로 낳은 아이들은 전부 학교라는 교육기관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20살이 될 때까지 갇혀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제 세상에 나와서 성인이 되려면 성인 인증 시험이라는 시험을 쳐야 되고, 여기서 정말 좋은 성적을 내지 않으면 성인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비성년자로서 평생을 미성년자의 권리만 갖고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근데 주인공의 경우는 이제 학교로 갑자기 오게 되고, 학교에 오니까 다들 자기를 싫어하는 거죠. 이제 다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리고, 그 와중에서 자기한테 유일하게 잘 대해주는 친구가 이제 그 학교 전교 1등인데, 이 아이는 자기가 반드시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고 성적으로도 누구에게도 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바깥 세상에 나갈 목적으로 이 주인공한테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둘은 친구가 되는데요. 자신이 어떻게 노력을 해도 바깥 세상의 아이들과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전교 1등이 자살을 하는데요. 그것을 본 이제 주인공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 올바른 선택인가를 고민하면서 이제 다른 방향성을 찾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요새 또 사회적으로 세대 갈등이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젊은 층들이 이제 가난하고 돈도 없고 직장도 없고 살기 힘들고, 그래서 그냥 망상하다가 근데 왜 젊은 층은 항상 이렇게 가난한 거지?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 그건 당연한 거죠. 왜냐면 중장년층은 젊은 층보다 훨씬 장기간 노동을 해왔고 그만큼 뭔가 노력하는 것이 있고 그만큼 쌓아올린 대가가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그러면은 만일 그 사람들이 영원히 죽지 않게 되고 그 부를 계속 소유하게 되고 뭐 물려주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계속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해서, 그 중에서도 저는 청소년들이 약자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하다못해 다른 종류의 약자들은 어떤 형태로든 항의를 할 수가 있는데, 적어도 지금 한국에서의 어떤 청소년들이나 미성년자들은 그에 대한 항의에 대한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일 어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약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인공을 10대로 설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경기도 시골에서 살았어요. 트랙터랑 소나타가 같이 달리는 동네에서 살았는데, 거기에서 살다가 어쩌다가 그렇게 됐는지 고등학교만 갑자기 강남의 명문고로 가게 됐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해야 되나, 정말 컬처 쇼크였습니다. 당시에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재력이 다를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이거는 그 청소년 시절에 감수성 민감할 때 본 거니까 좀 간단한 사례일 수도 있지만, 1학년 때 그 오대산이었나? 다 같이 수학여행을 가는데 그 고속버스 안에서 운전기사 아저씨가 테이프 틀어줄 테니까 음악 테이프를 달라고 하신 거예요. 그 버스에 타고 있는 아이들 중에 테이프를 가진 애가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이마이를 가지고 있는 애가. 나머지 전부 CD 플레이어였던 거예요. 경기도에 있을 땐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CD 플레이어를 가지고 있는 애가 전교에 몇 명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그때 정말 충격이었고, 그리고 뭐 또 예를 들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졸업을 하게 돼서 저희가 먼저 졸업식을 했고, 그 다음에 친한 친구들끼리 베니건스로 가서 뒤풀이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저의 중학교 동창 아이들이 이제 졸업을 하니까 바로 다음날 꽃다발을 사들고 경기도로 가서 그 고등학교 애들을 만났는데, 애들이 뒤풀이를 떡볶이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굉장히 간단한 문제일 수 있지만 하루 차이로 겪으니까 어린 마음에 진짜 뭐지 이건? 이런 생각을 굉장히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강남고에서 이제 다니다 보니까 그 학습 수준이나 어떤 정보력 이런 거에서 얘 너무도 다르다. 이호가 이제 원래 전교 1등이었던 아이가 자기가 그 학교 안에서는 항상 탑이었고 누구도 자기보다 공부를 잘할 수 없고 항상 그런 상태에 살았는데, 말하자면 현실 세계에서 얘기하면 강남에서 온 새벽이, 그러니까 주인공과 만난 순간 자기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벽은 절대 넘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절망하게 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고, 그런 점은 지금도 별로 다르지 않다고 지금 저는 생각합니다. 중학교 때부터 만화를 정말 좋아하게 됐는데, 물론 일본 만화도 굉장히 좋아했고요.
그 과정에서 열심히 팬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연히 제가 좋아하는 일본의 애니메이션 노래를 부르는 가수분과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가 되었어요. 드래곤볼 Z의 주제곡을 부른 카게야마 히로노부라는 분인데요. 카게야마 히로노부 국내에도 내한을 몇 번인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통역을 맡게 돼서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가 되었고, 그러다가 어쩌다 보니까 그 가족들과도 굉장히 친한 사이가 되어서 결국에는 그분의 그 팬클럽 회사 쪽에서 일하지 않겠냐는 제의가 왔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기회를 주신다면 저야 기꺼이 하고서는 도쿄로 바로 날아갔는데 6개월 뒤에 동일본 대지진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결국에는 살짝 패닉이 돼서 그 일본에서 도망쳐 나오게 됐는데 그게 자신에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간단히 내가 버릴 수 있는 인간이었구나라는 것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한국에 돌아와서 생활비가 한 100만 원 남은 시점에서 월세 보증금이 1000만 원 있었는데 그걸 빼가지고 그대로 세계여행을 떠났어요. 뭐 돌아오면 뭐 어떻게 되겠지, 아니면 그냥 나가서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 식이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이상의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고 미래도 없으니까 그럼 버킷리스트나 해보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를 지나서 중동,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에서 쿠바까지 갔는데 거기서 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러시아 횡단철도를 타고서는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근데 문제는 다니다 보니까 사람이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갈 때는 이대로 끝나도 좋아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돌아오니까 뭔가 의욕이 샘솟아서 다시 직장 얻어가지고 또 돈 벌고 하다가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그때 이 이야기를 구상했었습니다. 여러 형태의 약자가 있죠. 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저항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일단 성인이라면요. 어떤 식으로든 매체를 만든다든지 퍼레이드를 한다든지 여러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세계에 전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적어도 국내에서 현재 청소년들이 그런 식으로 집단화된 적이 없거든요. 이것은 미성년자라는 특성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어쨌든 버티고 있으면 언젠가 성년이 될 것이니까 나는 영원히 이 상태가 아니다라는 확신에서 그런 특이성이 나온다는 게 아닌가라고 추측은 하는데요.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신이 차별받고 있다, 성인과 동등한 대접을 받지 못한다라는 자각이 있다면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바뀌지 않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가봐도 사실 청소년이란 어떤 것인가 또는 어떤 권리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그 자각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어른들의 이야기는 이제 충분하니까 10대만의 입장에서 이것이 얼마나 부당한가를 집중해보자라는 생각에서 일단 초점은 그거였고요. 미성년자라는 특성, 그러니까 비성년자가 아니라 미성년자라는 특성에서 어쨌든 지금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으면 분명히 언젠가는 이런 상황은 해방될 것이다라는 그 패러다임을 깨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학교의 학생 인권 문제가 두발 자유만 논하고 있을 것이며 좀 더 높은 차원의 인권을 분명히 주장해도 되지 않을까. 제가 이 소설의 그러니까 스토리 자체는 다 했는데 이걸 수정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 써놓고 나니까 디테일이 너무 약하달까, 하여튼 이게 아닌 거예요. 잘은 모르지만 뼈대는 있고 문제의식도 있고 세계관도 있는데, 근데 하여튼 뭐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현장의 목소리가 부족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지금도 고등학교랑 계속 연락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저랑 굉장히 친했던 선생님한테 제가 이러저러 하니까 그 선생님이 후배들 중 아무나 좀 추천해 주세요라고, 그냥 무작위로 아무나 상관없으니까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과 친한 제자들 4명을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가서 빙수집에서 빙수를 먹이면서 얘기를 했는데, 근데 한 가지 깨달은 건 정말 똑똑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똑똑하고 제가 모르는 세상을 저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어떤 학교에서의 그 대자보 사건이라던가 그런 걸 막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전 들으면서 좀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아직도 아이들은 이렇게까지 혜택받은 뭔가 전혀 새로운 다른 세계를 보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도 또 학교는 정말 안 변하는구나, 혹은 변했어도 너무 느리구나.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은
한 번도 그 바깥의 세상, 즉 성인의 세상, 뭐 술 담배도 되고 뭐 결혼해도 되고 출산해도 되고 이런 세상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래야 돼라는 문제의식이 전혀 없다는 것을 그때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더 세게 지적해 보고 싶다. 제목의 경우는 중의적 의미를 담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밀레니엄을 영어 사전에서 검색해 보면 흔히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천년이라는 의미가 있고 지복천년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지복천년이 뭐냐면 기독교 신앙에서 그 마지막 심판 이후에 영원히 펼쳐진다는 인류의 유토피아를 밀레니엄이라고 하거든요. 이럴 경우는 덜을 붙이는데, 즉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천년의 시기 혹은 영원히 찾아올 언젠가 올 인류의 유토피아라는 의미가 있고, 이걸 이제 형용사형으로 바꾼 건데요. 그래서 말하자면 천년 시기의 아이들이나 혹은 그 유토피아의 아이들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일단 먼저 유토피아 아이들이라고 하면은 이 소설에서 설정된 세계관은 어떻게 보면 분명 유토피아거든요. 인류가 더 이상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뭔가 진보를 한 세계인데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은 너무 비참한 거죠. 전혀 유토피아적이지 않은 그런 의미에서 말하자면 반어적인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밀레니엄 시기잖아요. 이제 천년은 막 지나서 이제 막 밀레니얼 제네레이션 이런 용어도 있던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러니까 유토피아 같지만 전혀 그 안에 비참한 아이들이라는 의미와 동시에 지금의 아이들이라는 의미도 같이 담으려고 했습니다.